네, 안녕하세요. 포천우리병원 치과센터 센터장 김용진입니다. 저는 2019년 말부터 아마 BD라는 이름을 갖기 전에 애니리치 옥타1이라는 이름으로 출시됐을 때 그 이후부터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상악 전치부 임플란트 편이랑 나기원 과장님이랑 같이 풀마우스 임플란트 재건편에 대해서 맡았는데요. 상악 전치부를 주로 제가 집필을 했습니다. 제가 상악 전치부에서 블루 다이아몬드 임플란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상적인 장점들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블루 다이아몬드 임플란트는 픽스처의 탑 부위에 스레드가 없는 스레드리스 존이 있습니다. 또한 다들 아시는 것처럼 커넥션이 가늘고 깊기 때문에 측벽 부위가 두껍게 되겠죠. 그래서 인터널 커넥션 타입의 본 레벨 임플란트가 가지고 있는 장점인 플랫폼 스위칭이 극대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 플랫폼 스위칭을 극대화함으로 인해서 서비칼의 소프트 티슈의 베이스가 넓어지겠죠. 그래서 수직 안정성이 높은, 즉 장기간의 안정적인 페리 임플란트 소프트 티슈를 만들 수 있고, 이 스레드리스 존으로 인해서 픽스처 탑 부위에 좀 더 두꺼운 크레스탈의 코티칼 본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심미적으로 중요한 부위에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니리치의 컨셉과 마찬가지로 이거를 우리가 회사에서는 더블 옵셋 컨셉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픽스처 탑 부위에 스레드가 없는 스레드리스 존을 부여함으로 인해서 크레스탈의 코티칼 본을 좀 더 두껍게 만들고, 커넥션 부위가 좁고 깊기 때문에 플랫폼 스위칭이 되는 양을 극대화할 수 있어서 서비칼 소프트 티슈의 에이피칼 베이스가 두꺼워짐으로 인해서 수직 안정성이 있는 서비칼의 소프트 티슈를 유지해 줄 수 있다. 이 컨셉이 바로 더블 옵셋 컨셉입니다. 즉 본에서의 한 번의 옵셋과 소프트 티슈의 옵셋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론 전치부에서 어떤 다른 임플란트도 좋은 결과를 보일 수 있지만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임상에서 활용한다면 전치부에서 조금 더 친미성이 좋은 임플란트 보차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케이스 하나만 소개시켜드리면 57세 남자 환자분입니다. 상악과 하악에 다수의 임플란트가 식립되어 있는데 저희 병원에서 식립한 건 먼저 40번대 하악 우측귀에 4개 임플란트를 식립을 했고요. 로딩을 기다리는 과정 중에 전치부에 이제 심한 동요도 때문에 임플란트 치료를 원하셨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치부에 심한 정출, 그리고 치간부에 큰 블랙 트라이앵글이 있어서 친미성으로 좀 해결을 해보고 싶다라고 그러셨고, 가능한 사회생활로 인해서 전치부에는 바로 임시보철물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초기 고정력도 잘 얻을 수 있는 디자인의 임플란트가 필요했고요. 술전 CT상으로 보면은 라비얼 플레이트는 인택트한 양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플래닝 하기 위해서, 즉 CT 찍고 인트라오럴 스캔으로 스캔해서 R2 가이드를 적용을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발치하는 날 미리 준비된 R2 서지컬 스텐트 위치시키고 2개의 임플란트를 심었습니다. 측절치 부위에서는 네로우 커넥션에 3.7 직경을 심었고요. 증절치에는 4.1 직경의 레귤러 커넥션 블루 다이아몬드를 식립을 했습니다. 이렇게 식립을 하고 미리 사전에 준비해 놓은 지르코니아 어바트먼트와 PMMA 브릿지를 연결을 했고요. R2 가이드의 정확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판틱 베이스 하방의 어떤 최적 안정성들을 위해서 콜라겐 섞여 있는 그래프트 머테리얼을 이용해서 소켓 프리저베이션 해주고요. 물론 임플란트 식립 주변에도 갭 필링을 해주게 됐겠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임플란트를 식립을 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이 책을 보시고도 많이 여쭤보시는데 12번의 임플란트는 왜 심었냐 이렇게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그래서 12번 부위 같은 경우에는 혹시 좀 불안해서요. 이제 아무래도 이미디어트 로딩을 하고 오른쪽 하악 부위에 구치부에 스탑이 없는, 버티컬 스탑이 없는 경우엔 전치부로 혹시 가이드가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했던 거죠. 또 하나는 이 환자분 보시면 20번 때 27번과 6번도 치주 상태가 썩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오른쪽에는 구치부 저작이 불가능하고 왼쪽도 대합되는 26, 27번의 상태가 치주 상태가 좋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전치부로 힘이 많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혹시 가장 앞쪽으로 돌출되어 있는 11번 부위가 실패하게 되면 또 다시 가철성의 임시보철물을 쓰기는 그럴 것 같아서 이제 그런 경우에 이렇게 12번에 식립된 임플란트를 꺼내서 쓰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예비군 컨셉이라고도 나경원 원장님은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임상적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지게 되는데요. 수루 CT가 되겠고요. 보시면 본 하우징 안에 계획했던 대로 임플란트 잘 들어갔고요. 보시면 연조직 반응입니다. 4주, 8주 지나면서 진지바 리세션이 없는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환자의 진지바 바이오 타입이 그렇게 썩 시크한 타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연조직의 최적 안정성을 잘 유지할 수 있었던 게 뭐 여러 가지 팩터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 부분을 이 블루 다이아몬드가 가지고 있는 더블 어셋 컨셉이 담당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사전 보철을 이용해서 이미디어트로 프로비저널 레스토레이션을 딜리버리를 해주고 나면 진지바 리세션이 거의 없는 경우엔 이때 사용했던 커스터마이즈 어바트먼트를 최종 어바트먼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환자처럼요. 그래서 이 환자는 어바트먼트 레벨에서 인상 체득하고 최종 보철물만 교체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가이드 수술을 잘 하시게 되면 그때 미리 사용했던 커스터마이즈드 어바트먼트를 최종 어바트먼트로 쓰실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경제적인 면에서도 그렇게 나쁜 선택지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9주째 최파이널 보철물 들어간 양상이고요. 이렇게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들이 저희가 이제 책에 제가 대표 케이스로 실었던 케이스 중에 하나고요. 전후를 비교해 보시면 술전 상황보다 훨씬 더 심미적으로 만족하고 치료 기간도 굉장히 짧았고요. 또한 플랩을 열지도 않고 수처도 안 했기 때문에 일상생활로의 복귀도 굉장히 빠르게 됐었죠. 이런 것들은 가이드 수술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이렇게 장기간으로 안정적인 연조직의 형성과 유지 이런 것들을 보이기 위해서는 이 블루 다이아몬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디자인적인 팩터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BD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저항은 아무래도 커넥션이 다르다는 거겠죠. 제가 책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서문에 적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익숙한 것과의 결별이라고 적었거든요. 물론 기존에 썼던 커넥션을 다 바꿀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익숙한 것보다 또 새로운 것이 들어오면 불편한 것들이 있겠죠. 그럼 구치부라고 한다면 어떤 콘택의 루즈닝이나 어떤 보철물의 파절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 유지 관리함에 있어서 리트러버빌리티가 중요한 부위가 되는데 전치부는 굳이 SCRP를 만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이 BD가 가지고 있는 전치부에서 이런 매력적인 포인트들이 굉장히 크게 와닿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전치부에서 좀 심미적으로 중요한 부위라고 한다면 그런 BD가 가지고 있는 디자인적인 팩터들을 심미성을 극대화하는 데 한번 적용해 보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립니다. 다음 저자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형님 같은 박정철 원장님이신데요. 박정철 원장님께도 제가 이 BD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BD에 대해서 한번 사용해 보십사 부탁을 드렸었고, 그래서 지금도 만족하시면서 잘 사용하고 계시고, 박정철 원장님께서는 이제 상악학 구치부에서 이 BD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 특히 이런 디자인적인 팩터들이 심미성뿐만이 아니라 어떤 기계적인 안정성들에 대해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그에 대한 파트를 집필을 해주셨고요. 아마 케이스를 가지고 그런 것들을 설명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